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피도록 할게요. 강의 계획서. 먼저 카페 가입해 주세요. 카페 가입하고 등업 신청해 주시고요. 마이박스는 따로 없을 거예요. 마이박스는 따로 없고 프린트로 자료 제공될 예정이고 질문 방식 관련해서는 제가 2회차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 관련한 공지는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이 카페 주소 요거 보시고 가입이랑 등업 신청해 주세요. 주말반이죠. 주말반 이제 토요일 매주 총 10일에 그래서 보강 안 할 거예요. 보강 안 할 거고 최대한 빨리 들어갈 거거든요. 할 거라서 뭔가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일기에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기를 들으시고 이해가 안 간다 하면 이제 연기 들으셔야 돼요. 연기에서는 제가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일기에서는 시간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일기는 요약되고 정리되는 이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14일 강의 없어요. 2월 14일 강의 없으니까 체크하시고 주말반 여기 시간 보도록 할게요. 주말반 시간 저녁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진행하고요. 1회차 오늘이죠. 오늘은 시험 없고요. 우리 다음 주 2회차부터는 25점 시험 25분 동안 25분 동안 25점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0점 시험도 우리가 볼 거예요. 볼 건데 마찬가지 인사 노무랑 똑같이 요때 말씀드릴게요. 이때죠. 3월 14일 이때 50점 시험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기에서는 우리가 50점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2기 들어가기 전에 뭐 이제 시험 삼아 50점 시험 볼게요. 그래서 50점 시험 관련해서는 3월 14일에 한 번 더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주부터는 25점 여러분들 복습해서 오셔야 돼요. 복습형이에요. 마찬가지. 인사 노무랑 똑같아요. 25점. 시험의 형식은 단문형입니다. 단문형. 단문형을 복습형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복습을 해오셔서 25점 책 안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공되는 프린트는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오늘은 2, 3번은 없죠. 목차 프린트를 보고 거시적으로 보시면 되고 기본서를 보고 미시적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다음 주 2회차부터는 25점 모의고사 드릴 거예요. 그래서 25점 모의고사랑 해설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 채점평이랑 피드백, 첨삭까지 드릴 거예요. 첨삭. 그래서 채점평이랑 첨삭 같이 드릴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1기 주말반은 25점 단문형 답안지를 작성하고 기본서를 가지고 단거나 할 건데 연기만큼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요약하고 정리하는 식으로 단거나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은 아시고 있다라는 상태에서 강의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너무 빠르다.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이제 연기가 맞고 일기는 어느 정도 이제 기초적인 지식과 이해가 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진행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서브노트랑 기본서 있는데 이제 가급적 기본서를 지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보시고 이제 보강 안 할 거니까 빨리 진도로 나갈게요. 오늘 근데 인사 속도를 보니까 보강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필이 오는데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직행동의 개요 보도록 할게요. 조직행동의 의. 우리가 조직행동, 즉 경영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개인 집단 조직이에요. 개인 집단 조직 구조가 조직 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문에 대해서 보겠다. 그래서 개인 집단 조직 이렇게 체크할게요. 밑줄 그으시고요. 개인 집단 조직. 조직 내 인간에 대한 부분을 보겠다. 우리가 오늘 인사 노무관리에서 배웠지만 권석균 교수님 책에서는 내용과 프로세스로 구분하고 있죠. 그 뭐에 대한 걸까요?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집단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조직 행동의 중요성도 마찬가지고 오늘 배웠죠? 경영자원, 3M이 있다. 인적 자원, 재무적 자원, 물적 자원. 이 중에서 중요한 자원 뭐였죠? 인적 자원이었죠. 숨은 가치로서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적 자원의 중요성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인적 자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론이 반의의 자원 기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 조직은 사람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 인적 자원 뭐가 있었죠? 오늘 배웠잖아요. 사람과 관련된 자원.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있었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같이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필기 이거 두 개만 하세요. 인사관리 책이 있으니까 제가 필기를 해오는 이유는 쓰라고도 있지만 쓰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안 써도 돼요 하는 건 안 써도 돼요. 필기를 미리 해야 수업할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쓰세요. 제가 지금 밑줄 그어드린 이 부분. 인적 자본이랑 사회적 자본만 필기하시고 이거 나머지 어디에 있죠? 인사 노무관리 책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필기 안 해도 돼요.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직원이 가지고 있는 스펙, KSA를 의미하고요. 사회적 자본, 키워드 뭐였죠? 관계에서 기인하는 자산이다.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네트워크, 즉 관계를 통해 형성되어서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 간 상호작용이나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조직행동의 목적 각자 보시고요. 조직행동의 세 가지 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조직행동의 세 가지 차원 뭐가 있었죠? 방금 말씀드렸죠. 개인 집단 조직이 있다. 먼저 개인과 집단을 묶어서 조직행동론이라고 하게 돼요. 이건 백기복 교수님 책으로 우리가 주말반 때 봤었어요. 연기 주말반에는 개인과 집단 차원을 백기복 교수님 책에 있는 조직행동론으로 봤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조직 파트에서 매해 나오는 교재가 뭐죠? 데프트 교수님 책이에요. 이제 데프트 교수님 책에서는 조직 이론과 조직 설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 차원은 우리가 주말반 수업 때 데프트 교수님 책으로 봤어요. 그래서 조직 설계와 조직 이론을 데프트 교수님 책으로 연기 때 봤었습니다. 주로 조직 파트는 데프트 교수님 책에서 매년 나와요. 관행이에요. 더 관행.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직 파트는 데프트 교수님 책에 있는 논리대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제 책도 그렇게 썼고. 그래서 조직 이론과 조직 설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인 차원은 이제 개인 차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개인 간 차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오늘 다양성에서 배웠죠. 다양성 중에서도 개인 차원과 관련되는 다양성 뭐가 있다 그랬죠? 내면적 다양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면적 다양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를 여기서 배울 거예요. 개인차 변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경영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간학문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학문을 차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직 내 인간의 행동을 주로 개인 차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문을 차용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심리학과 관련이 됩니다. 이거 필기 안 해도 돼요. 심리학과 관련이 되고요. 집단은 2명 이상 사람들이 모일 때의 특성이에요. 개인 차원은 직원 개인에 대한 특성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집단 차원은 2명 이상 사람들이 모일 때의 특성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집단 역학이라고 하게 돼요. 르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배울 거예요. 집단 역학 오늘 인사노무관리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집단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은 집단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한다 라고 되었는데 우리 집단 역학 인사노무관리에서 어디서 본 개념이죠?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입니다. 그래서 사람 간 상호작용이나 세력을 의미하는 게 집단역학이에요. 사람 간 상호작용이나 세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집단 차원은 말 그대로 2명 이상 사람들이 모여서 발생하는 특성, 대표적으로 조직에서 뭐가 있을까요? 정치, 갈등, 협상 이런 것들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주로 사회학, 정치학, 사회심리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배번은 정치학자예요, 정치학자. 오늘 배웠죠, 인사노무관리에. 그래서 이제 집단 차원 변수도 있고요. 조직 차원 변수는 조직 자체에 대한 특성을 볼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을 밑줄 치실게요. 조직 문화, 조직의 가치관이에요. 조직의 가치관. 조직 변화, 조직 개발, 조직 구조, 전략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조직과 관련된 특성이에요. 그래서 조직 파트에서는 조직이 형성되는 원리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변수에 대한 내용을 주로 살펴볼 거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의 형성 원리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변수 뭐가 있었죠? 환기규 전권 있었죠. 환경, 기술, 규모, 전략, 권력. 그 여러 가지 상황 변수를 볼 거예요. 그러면서 조직 연구의 2가지 분야, 미시 조직과 거시 조직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시 조직은 조직 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바라보겠다라는 거고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미시 조직론은 뭐 개인과 집단과 관련되는 거예요. 개인과 집단. 거시라고 하는 거는 조직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거시 조직론은 조직과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행동론은 조직 내 구성원 활동에 대한 연구다. 백기복 교수님 책으로 우리가 연기 때 봤고요. 연기 주말 만에 조직 내 사람에 대한 연구. 이것을 조직행동이라고 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의 행동이 아니라 조직 내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조직의 행동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어떤 차원에서 살펴보겠다?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 살펴보겠다. 이에 반하여 거시조직론은 조직 자체에 대한 연구입니다. 조직 자체에 대한 연구. 그래서 조직론 내지는 거시조직이라고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에 대한 연구예요. 조직. 그래서 이 부분은 데프트 교수님 책, 이 부분은 백기복 교수님 책으로 우리가 연기 주말밭 때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경영조직론은 크게 조직행동과 여기 이게 미시조직이죠. 미시조직과 거시조직으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미시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내 구성원의 행동과 태도를 살펴보겠다.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개인 차원. 2명 이상 사람이 모일 때 집단 차원으로 살펴보게 되면 집단 차원이 되는 거고요. 조직은 조직 자체에 대한 특성을 여러 가지 이론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개인, 집단, 조직 이렇게 살펴볼 거니까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직 행동의 통합 모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조직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즉 경영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집단, 조직 차원에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개인, 집단, 조직. 지금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단독으로 출제되는 건 아니고, 뭐랄까, 뭔가 활용되는 개념으로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 위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필기할까요? 경영조직론에서 여러분들이 결론이 아니라 결과 변수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경영조직론의 결과 변수. 경영조직론일수록 변수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결과 변수라 쓸게요. 결과 변수. 이거 필기 안 해도 돼요. 대표적으로 2024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먼저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4가지 요소와 직무 성과와 직무 만족 간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경조 문제 스타일이에요. 기본적인 경영조직 문제 스타일.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4가지 요소. 영자의 역량이라고 저는 2문자를 따서 알려드리거든요. 영자의 역량. 이 4가지 요소가
어떻게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4가지 요소는 원인 변수가 되고요. 얘를 이제 독립 변수라고 하고, 직무 성과와 직무 만족은 어떤 변수가 될까요? 결과 변수가 되는 거죠. 이걸 종속 변수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과 변수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결과 변수로 쓸 수 있는 이 부분.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조직론의 결과 변수. 경영조직론의 결과 변수로 중요한 거는 크게 2가지가 있다. 2가지의 주요한 성과. 직무 성과와 조직 몰입이 있다. 일단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돼요. 이걸 직무 성과라고 합니다.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거. 직무 성과. 조직 몰입은 뭐였을까요? 조직 몰입. 조직에 대한 긍정적 감정. 조직에 대한 긍정적 감정. 조직에 대한 애착이에요. 조직에 대한 애착. 조직 몰입. 그래서 직무 성과와 관련된 거는 직무 성과라는 변수도 있지만 만족과도 관계가 있어요. 만족과도 관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직무 만족이 직무 성과로 이어진다 라고 주장한 학자 누가 있었죠? 허츠버그 있었죠. 허츠버그. 얘는 직무와 관련되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조직과 관련된 변수가 나와요. 이게 조직 몰입이에요. 기업에 오랜 기간 머무르게 하는 거. 기본적으로 조직이 좋아야 오래 남겠죠. 이거를 조직 몰입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쓸 수 있는, 결과 변수로 쓸 수 있는 변수는 기본적으로 3가지예요. 이렇게 체크하세요. 직무 성과, 직무 만족, 조직 몰입. 물론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결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원인과 결과 변수는 정해진 정답 없어요. 다음 페이지 개인 메커니즘, 이것도 참고로 보시고요. 바로 8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 행동의 학문적 특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론과 실천의 양면성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론적 측면도 중요하다는 거고 이 이론을 실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경조 답안지 쓸 때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 자체를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부분. 이 기계적으로 암기한 이론을 실제 기업에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실무상 시사점이라 쓸까요? 실무상 시사점이 중요해요. 실무상 시사점. 여러분들이 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경조라는 거예요. 경영조직론. 그래서 이론의 자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거 당연히 이거 기본이에요. 이론을 암기하는 건 기본이고 이 기본 이론을 실제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이 가능한지 여러분들이 실무상 시사점을 기억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고득점 포인트예요. 실제 적용하는 부분. 그래서 과학적 이론의 구축, 이 부분은 이론에 대한 기계적 암기도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실천적인 적용이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차별화 포인트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적과 취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경조를 배우는 목적이 이거예요. 기업에 적용하려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왜이 학문을 내가 왜 배우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공부하면 방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조를 공부할 때는 기업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내용 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오늘 배우긴 했는데 베스트 프랙티스 어프로치가 이 부분이고요. 베스트 핏 상황론적 관점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베스트 핏이 아니라 베스트 플렉티스 어프로치 이거부터 볼게요. 이건 필기하시면 좋으시겠죠? 보편론적 관점. 대표적인 학자 누가 있었을까요? 제프리 페퍼 있었죠? 제프리 페퍼.
그래서 이제 경험을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해 얻은 법칙이나 원칙을 객관화하고 보편화해서 이론으로 정립한 것이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법칙이나 이론을 도출할 때는 귀납법과 연역법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만 보세요. 이론을 정립할 때는 귀납법과 연역법이 있다. 이거는 기본 내용이니까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만 보시고 특수한 상황에 따른 이론, 이건 오늘 배웠던 상황론적 관점이에요. 상황론적 관점. Best Fit Approach죠. 이 상황론적 관점은 실용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용적인 관점이다.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용하자는 거예요.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인사 논문 때 배웠던 상황론적 관점을 여기서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그냥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변수 간의 관계를 주장하는 거예요. 변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필기를 하실까요?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조작적 정의하는 과정을 변수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와 관련된 내용을 개인, 집단, 조직 차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변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변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 개념을 만들어야 돼요. 구성 개념. 구성 개념. 구성 개념 예시 한번 볼까요? 직무 수행에 대한 직원의 의지와 의욕. 이런 추상적 개념을 동기부여라는 명칭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구성 개념이라고 합니다. 구성 개념은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 개념으로 정의하는 과정이에요.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 개념으로 정의해야 된다. 구성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의지나 의욕을 동기부여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과정, 이것을 구성 개념이라고 하고요. 동기부여의 요소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거를 조작적 정의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핀더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제시했죠? 세 가지 요소로 제시했죠. 이거죠. 강방지, 강도, 방향, 지속성.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로 측정하는 거예요. 구체적 정의하는 이유는. 그래서 변수는 구성 개념과 조작적 정의가 중요합니다. 구성 개념의 조작적 정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변수라고 하는 거는 구성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구성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래서 동기부여를 측정한다. 동기부여를 측정한다 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돼요. 인사 때 배웠는데 하나라도 결여되면 뭐가 부족한 걸까요? 구성타당도. 구성타당도가 결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 변수는 이 구성 개념과 조작적 정의라는 키워드만 좀 체크를 하시고요. 결국은 경조뿐만 아니라 인사 노무 관리도 마찬가지고 뭐 사회학, 심리학 다 똑같아요.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논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이다.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게 되면 가설이란 변수 간의 관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상관관계가 나오고 있어요.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인과관계의 요소고요. 오늘 인과관계의 조건 세 가지 배웠죠. 인과관계의 조건 세 가지 뭐가 있었죠? 상관관계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시간적 선후관계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오염 변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상관관계라는 의미는 이렇게 필기할까요? 두 가지 변수 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변수 간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연관성을 우리 인사 노무관리에서 타당도 배울 때 무엇을 통해 예측했죠? 분산도 분석을 통해 예측했죠. 예측치와 준거치 기억나시죠? 예측치와 준거치의 분산도 분석을 통한 분산 상태로 파악을 했어요. 타당도를.
쉽게 말해 원일수록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이면 상관관계가 없는 거고 직선일수록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당도는 R로 표시한다고 다 인사 때 배운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얘는 타당도가 없는 거고요. 타원으로 갈수록 타당도가 있는 거예요. 얘는 타당도가 1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인과관계의 성립 조건, 이거 인사 논문 관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뭐 필기 굳이 안 해도 돼요. 인과관계의 성립 조건은 일단은 분산도 분석했을 때 직선에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 두 변수 간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시간적 선후관계 나오고 있는데 원인 변수가 먼저 나타나야겠죠. 결과 변수보다 원인 변수가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거고요. 또 오염 변수라고 하는 거는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에 제3의 변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가 없어야 된다.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를 이제 오염 변수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세 가지 요소. 이걸로 기억하세요. 인과관계의 성립 조건. 그래서 이걸 좀 풀어 쓴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면서 이제 변수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변수의 키워드 두 가지 있다 그랬죠. 구성 개념과 조작적 정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키워드. 개념을 구성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 구성 개념의 요소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구성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래서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거는 크게 네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독립 변수가 원인 변수, 독립 변수, 종속 변수는 결과 변수,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변수,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강도. 그래서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모형이 이 네 가지 변수를 모두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연기 때. 여기서 원인 변수가 뭐예요? 핵심 직무 차원이 되는 거죠. 다정 중잡히. 결과 변수는 종속 변수는 성과가 되는 거예요. 개인과 작업 성과. 모질만이 있었죠. 결과. 얘가 독립 변수. 얘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이거 참고로만 보세요. 필기 안 해도 돼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매개 변수죠. 중요 심리 상태. 매개 변수. 또 이 인과관계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절 변수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 욕구는 조절 변수였어요. 밑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독립 변수는 원인 변수, 종속 변수는 결과 변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와의 관계를 뭐라 하는 거죠?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매개 변수, 중간에 나타나는 변수다. 그래서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 변수는 종속 변수의 역할을 하겠고요. 매개 변수와 종속 변수와의 관계에서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중간다리 역할이에요. 중간다리 변수가 존재한다. 직접적 영향을 주고받는 게 키워드예요. 조절 변수라고 하는 거는 강도예요. 강도. 강도의 동그라미 할까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절 변수의 조건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과관계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과관계의 강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시로 이 부분을 예시로 이거 필기 안 해도 돼요. 예시로 들면 MPS의 점수, 성과와의 관계, 성장 욕구가 높은 직원은 강도가 크게 나타나지만
얘가 성장 욕구가 높은 직원이죠. 성장 욕구가 낮은 직원은 인과관계의 강도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성장 욕구가 낮은 직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절 변수를 나타내는 도식이에요. 조절 변수. 조절 변수는 x와 y의 인과관계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절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 행동의 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렸죠. 미시와 거시로 나눌 수가 있다. 미시라고 하는 거는 기업 내 종업원의 행동에 대한 부분이고요. 거시라고 하는 거는 조직 자체에 대한 연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중범위 이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범위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거 조직과 개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인사 노무관리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팀평가로 봤어요. 팀평가. 조직과 개인을 이어주는 역할이 팀이에요. 팀. 팀평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경조에서는 중범위 내지는 매조 이론이라고 살펴볼 거예요. 중범위 이론, 매조 이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시험에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밑줄만 긋고 넘어갈게요. 개인과 조직의 통합이다. 개인과 조직의 통합.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개인 간 상호작용이나 구성원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 조직구조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중범위 이론으로 살펴본다는 거예요. 조직과 개인의 통합. 그래서 오늘 인사노무관리 때 배웠던 관료제도 중범위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원의 통제를 위해서 어떻게 조직을 설계해야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베버에 따르면 관료제가 효과적이다 라고 주장한 거죠. 조직과 개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중범위 이론. 그래서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소결. 조직과 관련된 이론은 크게 조직행동론과 조직론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경영조직은 크게 두 가지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조직행동론과 조직론.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조직론의 특성, 인접학문의 도움을 받았다. 이거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간학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이간이라고 해서 간학문적 특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간학문적 특성. 그거를 종합과학적 또는 학제적 성격이라고 하게 돼요. 종합과학적 또는 학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학문을 차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학문을 차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학제적, 종합과학적, 간학문적 다 같은 이야기예요. 또 이제 조직과 이해관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안 써도 돼요.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거는 조직 성과의 관계에 있는 내부의 집단을 의미하고요. 이해관계자가 중요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슈 특강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당성이에요. 정당성. 그래서 이거는 좀 필기할게요.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해야 조직의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정당성. 제도화 이론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예시 뭐 3-4가지 정도 체크하시고요. 이해관계자도 조직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브 앤 테이크 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죠? 버나드에 따르면 사회적 교환 관계다. 사회적 교환 관계라고 쓸까요? 버나드의 사회적 교환 관계에 따르면 키워드 2가지. 뭐가 중요하죠? 이해관계자가 조직에 투입하는 공헌과 조직이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유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버나드의 사회적 교환 관계를 같이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공헌과 유인. 그래서 연기 때 우리가 버나드 이론 기억하실까요? 버나드의 협동체계론에 따르면 공헌보다 유인이 크거나 같아야 조직이 존속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필기를 해두실게요. 버나드의 협동체계론에 따르면 공헌보다 유인이 크거나 같아야 조직이 존속한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필기할게요. 대내적 균형이죠. 이거 기억하시죠? 조직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균형을 추구해야 된다. 대외적 균형과 대내적 균형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원과 유인 사이에 그게 아니라 유인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공원보다 유인이 더 크거나 같아야 조직이 존속할 수 있다. 결국은 조직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균형을 이제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참고로만 보세요. 임창인 교수님 책에 있어서 가져온 거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경영조직론의 목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인사 노무관리 때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결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합적 응용 학문이다. 이거 뭐라 그랬죠? 다양한 학문을 차용해서 설명한다. 학제적이다. 간학문적이다. 요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성과 지향적 실천 학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기업에 적용해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학문이라는 거죠. 실용 학문이라는 거예요. 실용 학문이다. 또 인본주의적이고 규범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학문이 아니라 구성원의 사회적 효율성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인사 노무관리 때 배웠죠? 이것만 필기할게요. 기업이 돈을 버는 목적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효율성도 동시에 고려하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학문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이고 규범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효율성 중에 뭐를 더 강조하는 걸까요? 이거죠. 이거 사회적 효율성이죠. 얘는 기업이 돈을 버는 목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과 조직론의 개요. 조직의 개념 중요해요, 여러분. 조직의 개념은 암기하셔야 돼요. 일단 조직에는 목표가 존재합니다. 공동의 목표. 조직 효과성에서 조직의 목표는 무엇을 의미했죠?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를 의미했습니다. 조직의 존재 이유라고 쓸게요. 조직의 목표. 조직의 존재 이유.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가 존재해야 돼요. 조직의 목표. 그 다음에 보시면 체계화된 구조. 이게 키워드예요. 체계화된 구조에 따라 구성원이 상호작용을 한다. 이거를 좀 더 필기하실까요? 방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종. 그냥 운영되는 것이 기준 없이 운영되는 게 아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기준에 따라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권한이나 뭐 역할 책임, 이런 구성원의 행동이 뭐에 따라 정해지느냐? 이런 거 기준에 따라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 규정이나 규칙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그 다음 키워드는 경계예요. 경계. 이거 오늘 인사 노무관리 때 봤던 키워드죠. 환경에서. 경계라고 하는 거는 조직을 외부 환경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직은 외부 환경과 구분되는 경계가 있다. 경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을 오픈 시스템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필기할까요?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왜죠? 환경의 의미 뭐였죠? 경계 밖에 존재하면서 조직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는 모든 요소를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은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오픈 시스템으로 바라봐야 돼요. 오픈 시스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오픈 시스템이다. 그래서 여기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는 거는요. 조직을 오픈 시스템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조직을 오픈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조직을 오픈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또 사회적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2명 이상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2명 이상이 모여야 된다. 키워드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외부 환경, 사회적 집단. 조직화 과정 이거는 참고로만 보세요. 조직화 과정을 주장한 학자 기억하세요? 연기 때 배우셨으면 아셔야 돼요. 와익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 오늘 인사노무관리에서도 배웠겠지만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조직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였죠? 학습 조직이에요. 학습 조직. 학습 조직. 사람들 간 상호작용 속에서 조직이 형성이 된다. 칼 와익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 내용을 여기는 없는데 뒤에 있어요. 뒤에 있으니까 조직화는 크게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에요.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조직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제 조직은 체계적인 구조를 갖는다. 오늘 인사 노무관리 때 배웠던 시스템 이론의 내용이 있죠. 이제 그거를 같이 활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와익은 명사라는 것으로 조직을 간주해서는 안 된다. 동사로 간주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직화 있죠. 이 조직화의 내용을 여기서 서술하고 있는 와익의 내용과 같이 연관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를 강조하기보다는 와익에 따르면 과정과 관계를 강조하는 관점이다.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권석균 교수님 책에서 여러분 봤죠? 인사제도의 실행 과정. 이거 뭐죠?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성원이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하실게요. 종업원의 행동과 관계가 조직 구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인사 노무관리에서 어떻게 배웠죠? 구성원이 무엇을 결정한다? 전략을 결정한다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구성원이 전략을 결정한다. HR이 전략을 결정한다. 창의적 인적 자원 관리였죠, 이거.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기본 속성은 총 4가지가 있고요. 조직의 목표가 존재해야 돼요. 조직의 목표. 조직의 목표 뭐라 그랬죠? 조직의 존재 이유예요. 조직의 존재 이유로 이렇게 필기할게요.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점. 조직 목표가 존재해야 됩니다. 구성원들이 공유하며 함께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점. 분업도 오늘 배웠죠? 분업 뭐였죠? 직무 전문화죠. 직무 전문화. 직무를 여러 개의 과업으로 쪼개는 거. 분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쪼개진 업무는 조직 목표를 기준으로 조정과 통합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여기 통합이라고 합니다. 통합. 목표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조정되어야 된다. 목표를 중심으로 쪼개진 직무가 연결되고 조정되는 과정을 통합이라고 하게 돼요. 위계도 배웠죠? 여러분 위계 뭐였죠? 보상과 책임의 차별화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필기할게요. 보상과 책임을 차별화해야 원활한 지시보고가 가능합니다. 보상과 책임을 차별화시켜야 원활한 지시보고가 가능해요. 보상과 책임의 차별화가 위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위계의 개념 체크할게요. 위계란 보상과 책임이 차별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위계. 그래서 목적, 원활한 지시보고를 위한 것이다. 조직이 등장하게 된 배경, 분업이다. 효율적 노동을 위해 탄생한 것이 분업이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 내용 보기 전에 이거 오늘 인사 노무관리 때 배웠는데 인사 노무관리의 경제적 목적 2가지 있었죠. 뭐가 있었을까요? 노동 생산성과 노동 경제성이죠. 그 중에서도 분업은 생산성과 관련이 있어요. 노동 생산성. 투입 대비 산출이에요. 투입 대비 산출. 분업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 생산성과 관련이 있고 노동 생산성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업 아담 스미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분업은 직무 전문화와 관련이 있죠. 전문화에 체크할게요. 직무를 여러 개의 과업으로 쪼개는 것을 전문화라고 했죠.
아담스의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직무를 전문화시켰더니 생산성이 몇 배 증가했죠? 48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480배만 체크할게요. 480배의 생산성이 증가했다. 그래서 분업의 효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분업의 효과. 첫 번째, 숙련도가 증가한다. 작업 속도가 증가한다. 혁신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중요해요, 여러분. 속도가 증가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노하우가 쌓여서 그래요. 노하우. 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노하우를 통해서 실무상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 아니면 혁신이 불가능하다라고 써도 돼요. 근거가 다르겠죠? 뭐라고 쓸까요? 파편화된, 즉 부스러기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뭐 혁신이 불가능하다, 변화와 창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근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거가. 나머지는 쉬운 내용이니까 밑줄만 긋고 넘어갈게요.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업으로 인해 조직이 등장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윌리엄슨의 거래 비용 이론 기억하시려나? 기억하시죠? X축이 규모고요. Y축이 비용입니다. 규모와 비용 간의 관계에서 내부화 비용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거래 비용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지금은 제가 박스 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조직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화 비용보다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이 더 높을 때 조직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조직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고용을 한다는 거예요. 고용. 직원으로 고용하는 이유는 뭐가 더 높기 때문이다? 조직화, 즉 내부화 비용보다 거래 비용,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이 더 높을 때 조직이 형성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도식이니까 이제 따로 필기를 해두시고 연기 때도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X축과 Y축의 의미 중요해요. 규모와 비용 간의 관계. 규모가 뭘까요? 종업원의 수예요. 종업원의 수. 그래서 거래 비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의 거래는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현실에서의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비용의 결정 요인 기억하세요? 윌리엄슨의 이론에 따르면 인재기 환불소, 인적 요인으로는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가 있었고요.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불확실성과 소수의 거래자가 있었습니다. 전제 조건으로 뭐가 있었을까요? 정보의 편제성이 있었죠. 정보의 편제성.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요인 때문에 시장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고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의 거래는 뭐가 발생한다?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뒤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필기를 하시고 계시니까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시장 실패, 거래 비용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시장에서의 거래는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유가 무엇이다? 불안정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나타나게 된 게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줄만 긋고 넘어갈게요.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조직이다. 쉽게 말해서 직원으로 고용한다는 거예요. 직원으로 고용하게 된다. 인간과 조직 이것도 밑줄만 그을게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윗줄만 긋고요. 조직 내 인간. 참고로만 보시고 이것 오늘 인사 노무 관리 때 봤어요. 조직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는 경제적 효율성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쓸까요? 경제적 목표, 경제적 목표,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과성 다 같은 의미예요. 개인의 목표는 사회적 목표 내지는 사회적 효율성 내지는 사회적 효과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목표예요.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 따르면 이 두 가지 목표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자? 상호 경쟁적 관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된다.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균형 있게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의 균형, 이거를 대내적 균형이라고 하게 돼요. 공원보다 유인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 소결도 결국은 다 보면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아요?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따로 암기하지 마시고 박경규 교수님 책으로 암기하세요.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종합원의 사회적 효율성을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동시에 추구하자. 이거 다 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패러다임의 의 보도록 할게요. 패러다임은 이게 이제 인사노무관리에서 경지사에서 출제된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패러다임은 경조보다는 인사노무관리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2기 때는 경지사 기출도 다뤄드리거든요. 경지사에서 인사 과목에서 나왔어요. 인사 과목에서. 그래서 패러다임 개념을 좀 체크를 해두세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관점을 패러다임이라고 하게 돼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관점. 이렇게 밑줄 치실까요? 그래서 뭐 견해, 관점, 이념, 주의, 철학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체크를 하시고요. 근본 사상이나 대전제다. 오늘 배웠던 기계적 접근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합리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합리와 효율의 측면을 강조했다. 그래서 기계적 접근에 해당되는 세 명의 학자 누가 있었죠? 테일러, 페이올, 베버는 가치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뭐다? 기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한다. 관점의 공통성이에요. 그러나 인간관계적 접근으로 배웠던 학자 메이오와 레슬리스 버거 또 누가 있었을까요? 인간관계적 접근에 해당하는 거. 뭐 셀즈닉도 있을 수 있고요. 맥그리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세 명의 학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종합원의 비합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는 관점의 공통성입니다. 관점의 공통성. 그래서 관점의 공통성만 체크하시고 개념만 체크하세요. 그래서 인간관이 첫 번째 경제인 나오고 있는데 이거 경제인 인간관, 경제적 인간관 어떤 이론이죠? 기계적 접근.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건 여러분 인사노무관리에서 쓰셔도 돼요. 경제적 인간관은 기계적 접근이다. 경제인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금전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행동한다. 따라서 테일러가 도입한 게 뭐였죠? 차등별 성과급 제도였죠. 차등별 성과급 제도. 그래서 경제인 관점은 인간은 주로 합리적인 계산을 하면서 경제적 유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동적 존재로 바라보았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맥그리거의 X론과 일맥상통한다. 맥그리거의 X론을 체크하실게요. 사회적 인간과는 뭐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인간관계적 접근이라 쓸게요. 인간관계적 접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추구를 하게 된다. 여기서는 인간의 비합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관점이 자연적 내지는 사회적인 거예요. 비합리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은요. 인간에 대한 관점이 자연적 내지는 사회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관점. 기계적 접근은 합리적이었죠.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중시해야 된다.
맥그리거의 Y론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맥그리거의 Y론과 일맥상통한다. 복합인이라고 하는 건 둘 다 추구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필기하실까요? 조직의 경제적 목표와 구성원의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예요. 구성원의 사회적 목표와 조직의 경제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경제적 인간관에서 추구하는 건 뭘까요? 조직의 경제적 목적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사회적 인간관은 구성원의 사회적 목표예요. 둘 다 추구하면 복합인이에요. 그래서 복합인 관점은 경제인 관점과 사회인 관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자아실현이 키워드예요. 자기성장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존재로 간주하게 된다. 이렇게 필기하실까요? 스스로의 능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통해서 조직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 개발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아 실현인으로 간주한다. 종업원도 열심히 해서 고차 욕구를 충족하고 동시에 그렇게 해야 조직 목적 달성도 가능하겠죠. 둘 다 추구하는 거예요. 둘 다 추구한다. 자아실현인으로 간주한다라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스캇이죠. 스캇은 조직 이론을 종횡단적 관점에서 분류한 학자였어요. 키워드는 종횡단적 연구죠. 종횡단적 연구이다. 종단이 뭐였을까요? 세로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류한 거고요. 횡은 가로를 의미하죠. 한 시점에서의 분류예요. 한 시점에서의 분류.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필기하고 넘어갈게요. 종단이라고 하는 거는 세로를 의미하고요. 시간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가로, 즉 횡단으로 본다는 거는 일정 시점에서의 이론을 비교하겠다. 그래서 스캇의 조직관에 따르면 총 3가지 조직관이 나오고 있는데요. 합리체계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인 경영자가 원베스트 웨이의 조직구조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필기할까요? 합리적인 경영자가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조직 설계가 가능하다. 원베스트 웨이예요. 원베스트 웨이. 원베스트 웨이. 여기서 원베스트 웨이의 조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계적 조직이요. 기계적 조직. 그래서 원 베스트 웨이의 조직 구조는 기계적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 인사 논문 때 배웠던 관료제는 유기적 조직이에요? 기계적 조직이에요? 기계적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래서 기술적 혹은 기능적 합리성을 추구하게 되고 여기서의 주요 목적은 효율성, 최적화. 이거 다 뭐죠? 기업의 경제적 목적이죠. 기업의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 자연체계에서 추구하는 건 뭘까요? 사회적 목적이요. 사회적 목적.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구성원 자체와 이들이 구성하는 비공식 구조의 조직 구조 내에서 종업원의 행동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종업원 행동을 중시하게 된다.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네이처죠. 네이처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발적, 자생적. 그래서 자연체계 조직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측면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연적 이꼴 사회적이거든요. 자연적 이꼴 사회적. 자연적 이꼴 사회적. 그렇잖아요. 합리적인 경영자가
합리적인 관점에서 조직 구조를 기계적으로 설계한다 하더라도 조직 내 구성원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어요? 정치?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다는 거는 자연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더 필기를 할까요?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을 오늘 배웠던 메이오의 인간관계적 관점, 자연체계 조직관이라고 하게 돼요. 자연체제 조직관. 조직을 이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권력과 통제력을 얻기 위한 구성원들의 갈등과 투쟁의 산물로 간주한다. 주로 권력이 되겠죠? 구성원의 권력을 얻기 위한 갈등과 투쟁의 산물이다. 그래서 아무리 합리적 경영자가 기계적으로 조직을 설계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자발적 측면에서 정치 이런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파벌 이런 것들. 정치나 파벌. 모든 조직에 다 있지 않나요? 정치 파벌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합리체제와 자연체제 바라봤죠. 이 두 가지 조직관의 공통점은 뭘까요? 폐쇄체계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가 공통 특징이고요. 개방체계부터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필기할까요? 이 개방체계 조직관부터는 환경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돼요. 상황이론 관점에서 환경 변수 뭐가 있었죠? 환기규 정권, 상황 변수. 그래서 조직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그 키워드 이거예요. 환경과의 상호작용.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거 기억하세요? 연기 때 배운 스카세 도식. 인간에 대한 관점이 합리적이냐 사회적이냐, 조직에 대한 관점이 폐쇄적이냐 개방적이냐에 따라서 총 4가지 상한으로 구분했죠. 이 부분 인사노무관리에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먼저 기계적 접근과 인간관계적 접근은 조직에 대한 관점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했다 고려하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인간에 대한 관점이 합리적이냐 사회적이냐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조직을 강조하는 거고요. 사회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세요. 스카 도식도 뒤에 다 있어요. 뒤에 다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개방 쪽부터는 특징이 뭐죠?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거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조직을 개방체계로 바라보면서 나타나게 된 인사노무관리 이론 뭐가 있었죠? 현대적 접근과 전략적 접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노무관리랑 같이 연관지어서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조직 이론에서 볼게요. 여기까지 봤고요. 개인 수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차원의 변수, 개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종합원 자체를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선발할 때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개인 차원의 변수예요. 개인 차원의 변수.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파악한다 라고 하는 거는 기업 내 종업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업 내 직원에 대한 파악을 여러분들이 사람을 파악할 때 뭐를 봐요? 기업 내 회사가 직원을 파악하듯이 여러분들이 사람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해요. 뭐가 중요할까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를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라고 해요. 표면적 다양성이죠.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게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고요. 2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심층적 다양성이라고 오늘 배웠어요. 이 부분이 개인 차원 변수예요. 주로 심층적 다양성이. 뭐가 있을까요? 성격,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를 가시적인 측면과 비가시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개인 차원 변수의 의미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다양성을 살펴본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면적 다양성이고요. 이 부분은 내면적 다양성이 되는 거죠. 심층적 다양성. 그래서 헤테로제네이티, 구성원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구성원 간의 차이, 즉 이질성에 대한 내용이 개인 차원의 변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차원의 변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직무적 합성과 조직적 합성이에요. 직무적 합성과 조직적 합성이다. 먼저 여러분 직무적 합성에서의 키워드 두 가지 뭐가 있었죠? KSA와 니즈. KSA와 니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KSA와 직무에 대한 니즈가 있어야 된다. 적성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니즈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스펙도 중요한데 그와 별도로 직무에 대한 적성이 있어야 만족을 하겠죠. 개인 조직적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가치와 조직의 가치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결과 변수 있었죠. 결과 변수 중에서 PJ핏은 이렇게 쓸까요? 직무 만족과 관련되는 변수예요. 직무 만족 내지는 직무 성과와 관련되는 변수고요. 직무 만족이나 직무 성과와 관련되는 변수라고 하면 PO핏, Person Organization Fit은 조직 몰입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조직 몰입. 개인의 가치와 조직의 가치가 서로 적합한 게 중요하다. 관련 학자 누가 있었죠? 슈나이더 있었죠. 슈나이더. 그래서 슈나이더 이론이 그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만 밑줄 긋고 슈나이더 이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개인 조직 적합 이론은 슈나이더의 ASA 이론을 의미합니다. 슈나이더의 ASA 이론의 핵심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와 어울리는 조직에 이끌리고 선발되는 데 비하여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는 조직은 떠나버리게 된다. 그래서 유인 퇴출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OB 중요한 이유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유상종이라 했죠. 끼리끼리.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 슈나이더의 ASA 이론, 유인 퇴출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유인 선발 퇴출 이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ASA 이론에 따르면 조직의 성격은 구성원 성격의 산물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핵심 주장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조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구성원들이 조직을 만들게 된다. 조직과 비슷한 사람들이 끌리고 선발이 되는데 조직과 비슷하지 않은 사람이 선발될 경우에는 금방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금방 이직을 하게 되어서 조직은 조직의 성격과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거요. 조직의 성격은 구성원 성격의 산물. 조직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조직에 끌리고 선발되어 오래 남아있고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선발되지 않지만 선발 실수로 인해서 선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금방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OP과 관련된 이론이 대표적인 이론이 이거예요. 슈나이더의 ASA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다양성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양성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정적 측면은 뭐와 관련된 다양성이죠? 필기하실게요. 표면적 다양성. 표면적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관리할 경우에는 무엇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편견과 차별이 발생한다. 사회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그룹핑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표면적 다양성에 초점을 둔 관리가 부정적 측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적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관리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는 내면적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내면적 다양성.
그래서 뭐 근거 한 가지씩만 체크할게요. 부정적 측면은 이거. 긍정적 측면은 이거. 다양성의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그래서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적 자본이 풍부하겠죠. 지식과 정보가 다양하다라고 쓸까요? 지식과 정보가 다양하다. 이게 긍정적 효과. 지식과 정보가 다양하다. 긍정적 효과.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긍정적 효과는 세네 가지 정도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세요. 밑줄 그으셨으면 넘어갈게요. 부정적 효과에도 필기를 하실까요? 표면적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관리할 경우에는 차별과 편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차별과 편견.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세네 가지 정도 체크하고 암기하시면 돼요. 다양성의 가장 큰 문제는 차별이에요. 차별. 차별이 일어나는 이유를 제가 이슈 특강에서 사회 정체성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필기할까요? 사회 정체성. 사회 정체성. 사회 정체성 우리 뒤에서 배울 거예요. 사회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집단의 특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집단이나 조직의 특성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조직 정체성은 그럼 뭐겠어요? 조직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뭐 삼성맨 이런 것들. 사회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그룹핑하게 되는데 내 집단에 대해서는 호의적 편향을 가지게 되지만 외 집단에 대해서는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편견이 유발되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사회 정체성 이론으로 같이 연결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면적 다양성은 사회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편견으로 인한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의 개념 체크하시고 넘어갈게요. 편견과 차별의 개념.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 편견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집단에 대한 일반화된 감정이고요. 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다른 집단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과 차별의 개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편견과 차별의 개념.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 차별적 역량과 처우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별적 역량은 의도가 없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경우. 차별적 처우라고 하는 거는요.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다. 의도가 없다. 이것만 필기할게요. 차별적 역량은 의도 없이 차별이 일어나는 거고 차별적 처우는 의도가 개입된 거예요. 의도가 개입되었다. 그래서 차별적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소수 집단에게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일어나는 경우고요. 차별적 처우라고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고 차별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 변수가 안 좋아지겠죠? 안 좋은 결과 변수에게 다 쓰면 돼요. 어디든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차별 를 했을 때 조직 내 차별 행위가 일어났을 때 조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결과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여러분들이 결과 변수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결과 변수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안 좋은 결과 변수 다 쓰면 돼요. 스트레스가 늘어난다.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된다. 부정적인 직무 태도가 형성된다. 건강이 나빠진다. 웰빙이 안 좋아지는 거죠. 웰빙이 안 좋아진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조직 시민 행동이 감소한다. 갈등이 늘어난다. 이직 결근이 증가한다. 등등등. 다양하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차별은 기업에게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어떤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관리해야 된다? 내면적 다양성, 그렇죠? 심층적 다양성에 초점을 둔 관리가 필요하다. 다양성 관리 프로그램은 오늘 인사 노무 관리 때 배웠던 다양성 경영이에요. 다양성 경영. 내면적 다양성에 초점을 둔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양성 경영의 기본적인 의미까지 이렇게 체크할게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양성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관리를 다양성 경영 내지는 다양성 관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성 경영은 표면적 다양성이 아니라 내면적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구체적인 다양성 경영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